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화전쟁과 한국의 대응 방안 중편입니다. 자,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빈세가 무엇인가? 영어로 토빈 텍스라고 그러죠. 이 토빈은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 여러분 아시죠? 제임스 토빈이 처음에 주창을 했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토빈세라고 합니다. 토빈세. 제임스 토빈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론 만든 분입니다. 토빈세는 이런 겁니다. 해외 자본이 국내에 투자되었다가 도로 나가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외국의 자본이, 해외 이제 자본이 이쪽으로 왔어요.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기까지는 제일 처음에 해외 자본이 들어올 때는 우선 환전해야 되는 거죠. 미국 분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달러를 가져오게 되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은 환전을 해야 됩니다. 달러를 팔아야 되죠. 그래서 환전을 하는 거죠. 달러를 팔아서 원화를 입수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국내 자산을 매입을 합니다. 국내 자산을 매입해가지고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국내 자산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한 대금은 일단 원화죠. 원화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선 다시 외환시장에 참여해서 재환전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달러를 사서 이제 나갑니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환전, 외환거래죠. 환전을 하고 국내 자산을 매입한다. 이건 국내 자산 거래죠. 국내 자산 매각을 하죠. 이것도 국내 자산 거래입니다. 다음에 이제 매각한 다음에 재환전하는 거, 이거 외환거래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4단계를 거치는 거죠. 4개의 거래를 하는 건데, 이 과정 중에 외환거래, 이거 외환거래죠. 외환거래나 자산거래, 이 자산거래에 부과하는 거래세 성격의 세금을 우리가 토빈세라고 합니다. 토빈세. 네. 거래세입니다. 거래세. 소득세가 아니고 거래세입니다. 우리 왜 증권거래세 하듯이요. 네. 이게 토빈세인데요. 자,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논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면요. 이 토빈세 도입에 관해서 이 토빈세 도입이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제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릴 기회가 생기겠지만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찬성을 합니다. 한머니가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면은 환율이 불안정하니까 토빈세를 도입해서 이런 세금을, 아까 말씀드린 이 세금을 도입해가지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 혹은 한머니 유출입을 좀 줄이면 환율 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너무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이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또 제임스 토빈이 경제학계에서 또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죠, 그죠? 예, 노벨 경제학상도 수상했고 또 경제 이론 중에 또 중요한 이론들을 개발하신 분이죠. 그 상징성 때문에도 이 토빈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토빈세 도입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막판까지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시절부터 이게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초기에 진짜 토빈세 도입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토빈세는 이제 이렇습니다. 토빈세는 이제 자본 유입 자체를 억제해 환율 하락 저지에 도움을 준다라는 인식하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토빈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지금 당시에 이제 자본 유입이 좀 많았거든요. 글로벌 통화전쟁 상황이기도 하고 자본 유입이, 우리나라로 자본 유입이 많이 들어오니까 토빈세로 조금 덜 들어가고 토빈세로 자본 유입을 좀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억제하면은 환율 하락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환율 하락 저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는 경제학자들의 인식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인식하에서 토빈세 도입을 찬성했습니다. 첫째, 외국의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하면 예전에 비해 토빈세 납부분 만큼 수익이 주죠. 토빈세 납부분 만큼 수익이 줍니다. 수익이 준다. 자, 외환거래를 할 때 토빈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도 수익이 줄 수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살 때, 너 주식 사게 되면 증권거래소 말고 토비스를 내.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가 수익이 줄잖아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수익이 줄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면 수익이 주니까 한국 가지 말고 딴 나라 투자하자는 식으로 다른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줄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줄여할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자본유입이 줄죠. 자본유입이 줄어듭니다. 자본유입이 줄어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환율 유도에 도움이 되는 거죠. 환율 하락을 하려는데 이걸 덜 하락하지 않게끔 저지할 수 있는 거죠. 고환율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특히 단기 투기성 자금이죠. 이걸 핫머니라고 하잖아요. 핫머니. 단기성 투기 자금의 단기성 투기 자금인 핫머니의 유입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일단 들어오게 되면요. 나가려고 할 때 또 세금 부담 때문에 함부로 못 나가요. 함부로 못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급격한 자본 유출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환율의 급변동도 많이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하죠. 단기 투기성 자금은 핫머니 유입이 크게 줄어들고 또 한 번 들어온 자본은 토빈세 부담 때문에 막 함부로는 안 나갈 거니까 이래저래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은 안 될 거예요. 괜히 지금 가지고 나가려다 보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익도 못 받는데 어떻게 세금 내? 이익 조금밖에 안 받는데 세금으로 다 내고서 탈출한다? 그냥 조금 더 그냥 잠겨놓지. 조금 더 투자하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토빈세의 도입은 소탐 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당시에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죠. 토빈세 도입은 기존 경제학자들의 상식적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토빈세 도입이요.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이 토빈세 도입이 왜 소탐 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빈세 도입은 소탐 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거 제가 2013년 3월 7일이네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3년 2월 26일, 7일? 이 무렵쯤에 취임하셨죠. 그러니까 취임 후 얼마 안 돼서 당시에 박근혜 신임 대통령,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많고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을 때 저는 토빈세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글을 머니투데이에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토빈세 도입은 소탐 대실하자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소탐 대실을 하냐면요. 첫 번째가 비용을 높여서 경쟁력을 하락시킵니다. 자, 우리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 이거는 해당 기업에도 도움이 되죠. 우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게 되면은 그만큼 해외 수출할 때 더 싼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해 기업도 좋고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 상승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비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외국 자본을 쓰려고 하는데 외국 자본을 토비세가 없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2%에 빌릴 수 있는데 토비세 때문에 2.5%를 내야 된다. 하게 되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토비세를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하락시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 소탐 대실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다음 두 번째는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합니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합니다. 어떻게? 자, 토비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자본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들어올 것이었는데 토비세를 부과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방향을 바꿉니다. 일로 들어오려다가 방향을 바꿔서 다른 나라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들어온 자본도 이제 한국에서는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부터 이탈을 하는 겁니다. 이탈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국 자본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많이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외환거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지 외환거래가 많아지는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외환거래가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죠. 주식거래, 외국인들의 주식거래,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거래 당연히 줄죠. 외국인 투자자의 채권거래 당연히 줄죠. 외국인 투자자의 부동산거래 당연히 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관련 산업도, 이 거래에 관련된 산업도 당연히 위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성장 동력도 잠식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런 문제 때문에요. 스웨덴이 토빈세를 실제로 도입했었습니다. 1900 몇십 년대인가 80년대인가 언제인가 스웨덴이 토빈세를 도입했더니 자본이 영국으로 전부 이탈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상이 생겨가지고 스웨덴이 토빈세를 철회했습니다. 브라질이 몇 년 전에 이 토빈세를 도입했다가 또 이런 그 자본 이탈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토빈세를 아마 상당히 거의 이렇게 신용만 틀만 남겨놓고 그냥 실질적으로 철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 다른 산이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타산지석은 원래 이런 표현입니다. 시경에 나왔던 시구인데요. 타산, 남이죠. 산은 산이고, 멋머스의 돌. 다른 산의 돌도 가히, 뭐뭐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위, 뭐뭐로 되다, 뭐뭐가 삼다. 이 착은 숫돌입니다. 여기서는 숫돌착입니다. 숫돌. 다른 산의 돌도 그 숫돌로 삼을 수 있으니, 가히 숫돌로 삼을 수 있으니, 뭐뭐 할 수 있다? 가히 뭐뭐 할 수 있다죠. 공은 다듬는다는 뜻입니다. 공격한다는 뜻도 있고, 다듬다는 뜻도 있죠. 다듬다. 옥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옥이죠. 옥을,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산의 돌, 남의 산의 돌, 다른 산의 돌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다른 산의 돌도 숫돌로 쓸 수 있어. 숫돌로 쓸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귀중한 옥을 다듬는데, 가는데, 닦는데, 다듬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타산지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토빈세를 도입하자는 그 주장이 오게 되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도입하라고 박수를 쳐야 됩니다. 박수를 칩니다. 네. 박수를 치고서 우리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다른 나라가 전부 토빈세 도입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마지막에 우리도 도입합니까? 아닙니다. 그때까지 계속 박수를 치다가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토빈세 도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자본이 당연히 우리나라로 대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경제정책을 펼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요. 이거 도입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외국 자본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투자 리스크를 누가 부담합니까? 아까 해외 투자할 때는 투자 리스크를 우리 민간 기업 혹은 민간 투자자가 부담하잖아요. 근데 외국 자본 그 리스크를 누가 부담합니까? 외국 자본 리스크 우리가 부담하나요? 리스크 남이 부담합니다.
외국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리스크를 가져가서 우리한테 빌려주고 우리한테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한테 아주 좋은 자금입니다. 리스크는 우리가 지지 않아요.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설사 한 번이라도요, 잘 활용하기만 하면 효익이 큽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은 생략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이 부담합니다. 저쪽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우리한테 돈 빌려주고 우리한테 투자해 주겠다는데 이 자금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좋은 자금입니다. 이런 자본을 우리 쪽에서 마다한다?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이거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이 명언에서 많은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 명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태산은 한 덩이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커질 수 있었고, 하해는 한 줄기의 물도 가리지 않았기에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다라는 그 유명한 명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태산. 산동반도에 있는 우리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할 때 그 태산이죠. 중국의 동남부 지역은 기본적으로 평지가 많아가지고요. 태산이 무지무지 높은 산으로, 상대적으로 무지무지 높은 산이죠. 그래서 항상 높은 산의 대명사가 중국에서는 태산이죠, 태산. 태산은 아니불자, 산은 사양할 사자죠. 사양할 사자, 사양한다. 토는 흑토자입니다. 토는 흑토자고, 태산 불사, 토는 흑토자고, 양은 덩이흙 양입니다. 토양 그러면 하여튼 덩이흙을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덩이의 흙이라는 뜻이겠죠. 토양 그러면 한 덩이 흙입니다. 태산은 사양하지 않는다. 뭐를? 한 덩이의 흙더미를 한 덩이의 흙도 사양하지 않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러므로 능히 뭐뭐 할 수 있다. 성은 이룰 성자죠. 이루다, 성취하다, 이루다. 뭘 성취하냐면 그 기자, 클 때자. 능히 그 크기를 이룰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태산은 한 덩이의 흙도 사양하지 않았기에 능히 그 크기를 이룰 수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태산은 한 덩이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커질 수 있었고, 하해는 여기서는 황하를 얘기합니다. 하는 황하고요. 해는 중국 입장에서 동해죠. 우리 입장에서 서해입니다. 우리 서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중국에 이제 황하가 흘러내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바다로 흘러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넓은 거 얘기할 때는 그 하해라고 그러죠. 황하하고 그 다음에 중국 동쪽에 동남부 연화 있는 그 바다. 이걸 얘기합니다. 하해는 아니불자, 택은 가릴 택자죠. 가릴 택자. 불택 세류. 가리지 않아. 뭘 가리지 않냐면, 세는 간을 세자고 류는 물줄기거든요. 가는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 하해는 가는 물줄기도, 세류도 가리지 않았기에, 능히 성취라고 그러죠. 이룬다. 성취한다고 그러죠. 성취. 이건 취자입니다. 취. 이룬다. 심은 깊은 심자죠. 깊이를. 그 깊이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해는 한 줄기의 물도 가리지 않았기에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다. 이 말은 누가 썼냐면요. 진나라 시절에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라는 사람이 간 축객서에서 쓴 표현인데요. 여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나중에 시황제가 된 진나라가 전국시대 전국치룡이라고 하죠. 7개 국가가 서로 이제 말하자면 싸움을 하고 있던, 이렇게 해서 할거하고 있다가 야국 강식하고 할거하고 있던 이런 시기, 말기입니다. 말기에 이제 진나라가 상당히 강성해졌죠. 강성해진 상태에서 나중에 진나라의 왕이 나머지 6국을 병합하고 전국을 통일해서
시황제가 되는 거죠. 시황제가 되는데, 그 시황제 되기 전에 이제 그 진나라 왕으로 있을 때, 그때 그 진나라는 전통적으로 객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손님 객자잖아요. 객경. 손님 객자입니다. 손님. 경은 경은 벼슬이죠. 벼슬. 벼슬 경자. 벼슬아치. 진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타국에서 그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초빙에다가 그 진나라에서 벼슬 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객경이라고 합니다. 객경. 이런 사람들 객경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출신들이죠. 그 지금 말씀드린 이사는 나중에 이제 시황제 때 재상이 됩니다. 시황제 때 재상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초나라 출신이었습니다. 객경이 많았는데 이제 객경이 그렇게 요직에 앉다 보니까요. 진나라의 이제 토착 귀족들, 원래 진나라 사람이었던 그 토착 귀족들이 반발합니다. 저거 뭐야? 우리 자리를 전부 그 타국에서 들어온 놈들이 우리 자리를 자꾸 차지해. 그래가지고 시황제가 될 그 진나라 왕한테 상소를 합니다. 전하, 폐하, 지금 우리 진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객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객경들은 우리 진나라가 타국하고 전쟁을 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은 언제 마음을 바꿔서 진나라를 배신할지 모릅니다. 자기 모국편을 들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객경들은 우리 진나라에 파견된 간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객경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상소를 하니까 진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다. 맞아가지고, 맞아, 그렇구나.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우리가 첩자들을 우리나라에 두는 거다. 충성심도 없고 언제 배신할지 모르고 간첩일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 객경들을 쫓아내라 그래갖고 쫓을 축자. 이게 축입니다. 축. 쫓아내다는 축이죠. 축. 쫓아내다입니다. 쫓아내다. 이런 그 객은 아까 말한 객이죠. 객경들, 손님을 쫓아내는 이런 축객령을 반포를 합니다. 축객령. 객경들을 쫓아내라. 객경들은 전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원래 자기 목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축객령을 냅니다. 그래갖고 이제 축객이 시작됩니다. 쫓아내는 게 시작됩니다. 이럴 때 이사가 진왕한테 이 축객령을 간하는 글, 그래가지고 간 축객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 간 축객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제 이사가 어떤 내용을 하냐면, 진나라가 원래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지금의 이제 그 섬서성, 서안이죠. 서안. 네, 서안 지역에서 조그만 제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력을 키워가지고서 중국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이 통일하게 될 때 그 조그맸던 나라가 커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그 군왕들이 있었습니다. 진나라 목공입니다. 목공 때 백리해 같은 아주 유능한 신하들을 그 기용을 해가지고 나라의 세력을 키웠는데, 이 백리해 같은 분들이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진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타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그 이후에 조금씩 커지다가 그래도 그 세력을 크게 키우지 못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크게 키우게 됐을 때가 진나라 효공 때입니다. 효공 때 누구를 기용했냐면 상앙. 원래 성씨는 공손씨입니다. 공손앙인데 나중에 상 땅을 그 영지로 주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예전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는 자기 원래 그 자기의 가계에서 받은 성이 있는데, 자기가 영지를 받게 되면은 자기 성을 그 영지 땅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공손왕이 상 땅을 그 영지로 받아가지고 성을 상씨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왕이 변법 개혁을 합니다. 법가의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법가 실행가로서 대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상왕이 변법 개혁을 했는데, 그 상왕이 위나라 출신입니다. 위나라 출신이에요. 타국 출신이죠. 그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사가. 효공의 아들이 해문왕인데요. 해문왕 때 이 장이라는 사람을 기용을 하는데, 이 장이가 합종 연행할 때 연행책에 대해갑니다. 그래갖고 장이가 아주 연행책을 많이 써가지고 외교적으로 이웃 나라들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진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변법 개혁을 해서
진나라의 국력을 확 키워놨고, 상황이. 그 다음에 장의가 연행책을 써서 외교수를 써서 그 진나라의 국력을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의도 한자로 나는 위나라, 요건 작은 나라 위나라고, 요건 큰 나라 위나라입니다. 요거는 예전에 이제 주나라의 후예들이 계속 키운 나라고요. 이건 나중에 위축이 됐습니다. 전국세 때는 거의 이제 위축이 됐고요. 위나라는 이제 나중에 이제 대부로 있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세운 나라입니다. 위치성을 가진 대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세운 나라인데요. 아무튼 이 위나라 출신의 장의가 해문왕 때 기용돼가지고 연행책으로 또 진나라를 키웠습니다. 그 나라에 범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범수도 역시 그 위나라 출신인데요. 원래 이름은 장록인데 나중에 범수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원교 근공이라는 말 들어봤죠? 나라를 키우려면은 원교 근공, 멀 원자, 먼 나라하고는 아주 교제를 해야 돼요. 먼 나라하고 교제를 하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공. 이게 뭐냐면, 서양왕 때 당시에 아주 세력을 떨치던 대신이 자기 영지를 넓히려고요. 가까운 나라를 가로지르고, 이를테면 저쪽 제 나라 이런 데다가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범수가 간을 하는 거죠. 그 방법은 틀렸다. 어차피 지금 자기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건너서 여기에 진나라 땅을 만들었다고 쳐도 이건 어차피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가져봤자 만하다. 이건 괜히 이 대신의 영지나 하나 늘려주는 게 불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나라가 커지려면은 이웃나라하고 싸우지 거꾸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 나라 같이 멀리 있는 나라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나라하고 친해진 다음에 그 나라하고 친해지고 나서 진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뺏어야 된다. 빼앗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교 근공을 제시를 한 아주 모략가죠. 전략가입니다. 소양왕 때 해문왕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진나라를 붕하게 만든 신하들이 누구였냐라는 것을 이제 이사가 진왕한테 상기시킨 겁니다. 진나라는 결국은 객경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커졌다. 또 폐하께서 가지고 계신 보물들은 대부분이 진나라께 아니라 타국에서 다 걷어들인 게 보물들이다. 만일 그 보물을 진나라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 보물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만들 수 있겠으며, 또 타국 출신이라고 해서 어찌 진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냐. 타국 출신의 사람이라도 진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 유능하면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표현을 한 겁니다. 태산은 한 덩이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커질 수 있었고, 하해는 한 줄기의 물도 가리지 않았기에 그렇게 깊어질 수 있었다. 폐하의 대망은 지금 청하통일이 아니냐. 청하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덩이의 흙도 마다하지 않고 한 줄기의 물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객경을 쓰어야 됩니다. 폐하의 축객령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래서 간축객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진왕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맞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축객령을 철회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자본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외국 자본도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되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건 또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능력을 가진 경제정책 당국자가 있어야 되겠죠. 네. 제가 이게 여담을 하느라고 강의가 좀 길어졌지만, 그러나 이 여담은 단순한 여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여담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듯 우리가 고환일 유도 방안으로 해외 투자 동료, 이거 그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죠. 양적 완화, 현 상황에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거 오타네요. 토빈세. 네, 토빈세입니다. 토빈세. 토빈세 도입. 토빈세 도입.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여러분은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무엇인지. 한국이 고환율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 정답은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